그래서 이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단일된 어떤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역시 또 분열이 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됐느냐.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 vs 야, 어떻게 또 없앨 수가 있느냐. 없앴다가 다시 만들면 또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유지는 하되 하나씩 고쳐나가자. 개조파입니다. 자, 그리고 엔드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좋게 갑시다 라는 거죠. 예. 현상유지파.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애고 다시 만들자. 없애지는 말고 하나씩 고쳐나가자. 현상유지파는 싸우지 마세요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이 계시고요. 신채호 선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용만,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 선생. 현상유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우리 민족들끼리 분열되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념이야 어찌되었든 단일된 민족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광복 이후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나라가 있어야 무슨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무슨 이념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어야 뭐 이념이 있고 나름인데, 아니 자꾸 분열되고 지랄하면 어떻게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국가가 무슨 소용이고 뭐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유명한 사료가 하나 있죠.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결렬이 돼버렸죠.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 전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925년경에 자,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탄핵되었고요. 예, 이승만은 탄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자리가 빈 공석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을 선출하고 난 이후에 헌법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또 다시 개헌을 한다는 거죠. 이 양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탈퇴. 아시겠죠? 결렬됐으니까 탈퇴. 선생님 이승만은 불신임 당하는 순간 삐져가지고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이동희 선생도 탈퇴를 해서 이미 없습니다. 그 남은 게 뭐야? 이 양반들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을 선출을 하고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25년 제2차 개헌이고요. 2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하지 말고 국무령으로 가자. 그래서 국무령을 선출하고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령 중심의 국무위원 지도체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헌법을 다시 한 번 더 바꿉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7년에 2년 후에 다시 또 바꿔요. 이게 제3차 개헌이고요. 3차 개헌은 내용은 뭐냐? 국무령도 이제 소용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여태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현기입니다. 실현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김구 선생님은 홀어머니와 처자식을 상하이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끼니를 거는 때가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 자체도 중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임대료 낼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여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현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원들 다 모여봐야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무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령을 없애버리고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가 근현대사 지금 정근대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만큼은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3차 개헌 때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 국무령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실현기라 그랬죠. 실현기. 이때 실현기입니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머리를 쥐어짭니다.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사고를 하나 치죠. 그게 바로 뭐냐면 1931년에 뭐 만듭니까?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조직을 하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1931년 하면 제가 오늘 19일차니까 17일차 수업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31년에 무슨 사건? 만주사변이 터진다고. 만주사변이 터져가지고 쪽발이들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정부를 하나 만든다 그랬죠. 그쵸? 그때 이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륙 진출의 야욕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932년 상하이 사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하이 사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고 그때 이제 중국군하고 다이다이 까가지고 일단 성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승전 기념 및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 잔치 날 그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천장일이라고 하죠. 천장일 기념을 해가지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이제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다가 폭탄 던진 양반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1932년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이라는 분은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윤봉길 의거. 자, 바로 이 윤봉길 의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의 특히 장제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수십만의 중국 대군이 하지 못할 일을 조선 한 사람이 해내었다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현기를 맞았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난 전환기를 마련한 거죠. 김구 선생님이 사고를 쳤는데 제대로 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의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장개석은 그야말로 찬사를 보낼 정도로.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덩어리도 점점 커지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통합이 되죠. 1919년 9월 달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선출이 되었는데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청원서 제출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통령은 불신임 당했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삐그덕 거리다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국민대표회의의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 결렬돼 버렸죠. 그래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끌려 나가죠. 그래서 1925년에 제2차 개헌, 1927년에 3차 개헌하면서 지도체제도 좀 바뀌었고 그러다가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큰 사건 하나 터지게 됐죠. 윤봉길 의사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919년부터 1919년 4월 달부터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때까지, 여태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슨 시기냐?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여태까지가 돼야 됩니까? 윤봉길 의사 의거가 터지고 쪽발이들은 누구를 이제 찾아야 돼요? 김구 선생님을 찾으려고 눈에 혈안이 됐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동 스타트. 됐죠? 그래서 그러다가 1935년경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난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난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도착을 하게 되죠. 난징에 도착을 해서 1935년에서 난징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징에 머물렀던 시기는 언제까지일까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언제까지일까? 1937년에 무슨 일이 터지죠? 중일전쟁이 터지죠? 중일전쟁이 터져가지고 1937년 12월경에 난징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또 대표적인 게 또 난징 대학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난징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 당할 때까지가 난징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인데, 그렇죠? 1937년까지 한 12월 달까지라고 합시다. 여기가 난징 정부 시기인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난징에 머물렀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자, 난징 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 통합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족 통합운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통합운동기.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체들이 나오냐면 한국국민당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라는 게 나옵니다. 요 내용은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되는 민족통합운동과 관련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통합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장독립투쟁, 내일 수업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21차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죠? 마지막 충칭이죠. 그렇죠? 예, 다 아시리라 믿고 충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칭에 도착하는 시기가 1940년이에요. 1940년 충칭에 도착을 하고, 충칭 정부 시절은 언제까지냐면 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죠. 그렇죠? 임시정부의 이동의 마지막 근거지가 되고요. 이 충칭 정부 시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든지 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해서 출제를 했을 때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는 무엇을 다룰 때 높아지게 되느냐? 충칭정부 시절을 다룰 때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충칭정부 시절의 시기별로 또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칭정부 시절에서의 임시정부의 약사를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됐죠? 자,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래서 1940년 충칭정부 시절에, 자, 우선 헌법 바꿉니다. 자, 그럼 몇 차 개헌이 돼야 돼요? 몇 차 개헌이 돼야 됩니까? 제4차 개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제4차 개헌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가 아니라 4차 개헌하면서 이제 주석제를 채택합니다.
주석제를 채택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에 누가 임명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구 선생님이 임명되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이때부터 주석 자리를 차지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주석제를 채택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덩어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40년 하면 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임시정부의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이 또 창당이 돼요. 한독당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국독립당이 또 창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군대 뭐가 나와야 돼? 간혹 가다가 대한광복군 이지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되고 한국광복군. 예.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40년이에요. 자, 그 다음 1941년이 되면 1941년에는 자, 드디어 쪽발이들이 큰 또 사고를 하나 칩니다. 뭐죠? 얘네들이 미국하고 다이다이 깔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대일 선전포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1941년 하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 만세? 송일국 애들 되잖아. 대한민국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 아, 뭐 쌤 체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따라오세요. 자,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가 채택된 거죠. 정치적으로 균이하고 경제적으로 균이하고 교육적으로 균이한다라고 하는 삼균주의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1942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 우한 지역에서, 우창, 한커우 지역인데 우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자, 뭐 이것도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내일 21차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 이 김원봉 선생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요. 부사령관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됐죠? 예. 자, 1943년 없어요. 어우,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944년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마지막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요. 제5차 개헌. 김원봉 선생도 합류를 했으니까, 조선의용대도 여기 합류를 해버렸으니까 덩어리가 더 커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주석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주석제, 부주석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주석은 당연히 김구 선생이고요. 이때 부주석에 임명되신 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입니다. 김규식. 김규식 선생님은 또 뭐 임시정부 초기 시절에 파리 강화회의의 신한청년단의 일원으로서 파견되었던 분이기도 하죠. 광복 이후에도 김규식 선생이 또 언급이 됩니다. 중요하게. 아시겠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45년 광복되기 직전에 군대를 하나 창설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국내 정진군.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국내 정진군, 이른바 미국하고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독수리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국내로 진입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다이다이 한번 까겠다는 거예요. 됐죠? 뭐 잘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님이 이 광복이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정진군을 창설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일본하고 단 한 차례라도 패배해도 좋으니까 일본과 단 한 차례라도 다이다이 한번 까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식민지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보지도 못하고 광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국내 정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복 직전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충칭 정부 시절의 약사입니다. 제가 뭐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돼요. 됐죠? 대충 뭐 덩어리만 알고 계시면 돼. 하지만은 고급형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러면 뭐 익숙한 내용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애국공채 발행했다, 돈 뭐 재정 확보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국 설치, 연통제, 그 다음에 독립신문 발행하죠.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협회 독립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료 편찬소를 만들어가지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군사적인 활동 그러면 광복군 총령, 광복군 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 또 21차 수업에 3부 이야기하면서 참호부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군 주만 참의부 이런 어떤 군사 활동도 있었고, 뭐 육군 무관 학교라고 하는 군사 양성 학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들은요, 주로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초기에 주로 많이 있었던 활동이에요. 됐나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뭐 시기적으로 물어볼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연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연통제, 국내와의 연락망을 조직한 게 연통제인데 1920년대 초에 이미 1920년대 초에 연통제는 쪽발이들에 의해 가지고 발각이 돼 가지고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단은 제가 중요한 사건 순으로 쭉 한번 빼드렸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이쪽 지금 판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내일 21차 수업에서는 예,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계속 겁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복습하시고 일일 과제 수행 잘 하시고, 됐나요? 오늘 강의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다면 그 어떤 분야의 시험에서든지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확보를 한 겁니다. 됐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덥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